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의 오디오북을 들으실 때쯤이면은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치시고 쉬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늦은 퇴근을 하시고 계실 듯 한데요. 힘들고 지치실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문학 작품과 함께 하시면서 피로를 풀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김소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세상엔 많은 자리가 있죠. 사장님 자리, 부장님 자리, 친구의 자리, 아들 자리, 그리고 딸의 자리 등등. 다들 그 자리에 맞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좋다고 더하고 싫다고 던질 수도 없는 자리이고 또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의 책임자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설은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서 저희 지금의 자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은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김소진. 내가 한때는 소문난 소년 술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하긴 요즘은 나 스스로도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건 아직도 기억의 벽에 바래지 않고 단단히 박혀있는 동전처럼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되레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나는 불과 14의 나이에 소주 반 병을 앉은 자리에서 비워낼 수 있는 술 실력을 뽐내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이 14의 나이는 내게 무엇이었을까? 그때 나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처지였다.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쓰고 다녔던 빛나는 모표가 달린 모자와 누런 금단추들이 주렁주렁 달린 중학생 교복을 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중학 3년은 입어야 한다며 마련해줬던 강력 재분 곰표 밀가루 포대자루 같이 후줄근한 교복을 옷보따리 안에서 1년간 고스란히 썩혀야만 했던 것이다. 왜 그랬던가? 그것은 바로 숱한 남정네와 정분을 부렸던 얼굴 반반한 추나와 그네에게 푹 빠져들어갔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누군가에게 술김에 털어놓은 적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내 입학 등록금이며 그 밖의 준비물 마련 등에 쓰일 이불 보따리 속의 노란 돈봉투에 떨리는 손을 댔고 그 봉투는 추나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난 등록기간 마감 날에서야 알 수 있었다. 아주 우연하게. 더 깊은 속사정을 밝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알만한 사람은 아버지와 추나 사이가 한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난 한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겉으로는 평상적 감정을 회복한 듯 했지만 그건 정말 겉가죽에 불과했던 것이고 감정의 심연에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와 그 나이답지 않은 허무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대상이 돼버렸다. 아들의 중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정분이 난 여인의 단속고 속으로 밀어넣어준 사내를 난 애비로서 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아버지를 아버지 이외의 호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비정상적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세월은 나조차도 한 사람의 애비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내가 한없이 곤혹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리까지
어느덧 나는 밀려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 아버지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고, 오늘 야근인데 현관에서 허리를 구부려 구두 뒤축을 세우며 출근을 서두르는 아내의 눅눅한 머리칼에서는 싱그러운 유아용 비누 냄새가 풍겨왔다. 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선 세련이가 선잠을 깬 탓인지 찌푸려진 표정으로 엄마 마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목발을 짚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붕대를 풀지 않은 왼 발등을 물끄러미 보며 본승만승 짐짓 외면을 하고 있었다. 염려 말고 어여. 어머니가 아내를 손짓으로 돌려 세웠다. 안티프라민이 알록달록 배에 나온 붕대 위로 둔탁한 통증이 떨어졌다. 풀썩 꺾이려는 오금을 신발장 위를 짚으며 가까스로 추워 올렸다. 쯧쯧, 애미도 그렇지. 아범 심사를 모르지는 않을 터에 저 몸을 이끌고 유치원까지 다녀오라면 뭘 어쩌자는 겐지.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나 데리러 올 거야?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자 어머니는 불어 머리빗을 우악슬에 놀려 세련이의 관심을 뭉개버린다. 아이야, 참 할머니도 살살 좀 해요. 아파 죽겠건만. 그러게 이거사 고개 좀 고추 세우고 얌전히 굴어. 그렇지 않으면. 세련아, 아빠가 데리러 가면 안 되니? 아이는 눈망울만 굴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빗질을 멈추고는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빤 다리 아프잖아. 다 나았어. 아빤 정말 다 나았다니까. 진짜 볼래? 매주 수요일은 유치원으로 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아이들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평일에는 봉고차로 데려가고 데려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손살이 풀어지는지 세련히 머리 위에서 빗을 맥없이 내렸다. 가벼운 한숨이 따라 내려왔다. 나는 다리를 약간 끌며 서재로 꾸민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담배를 꺼내문 다음 꾸깃꾸깃 뭉친 담배 종이를 휴지통을 겨냥해 던졌지만 벽에 맞고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다. 세련이가 유치원 봉고차에 오를 때부터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열려진 베란다 문을 거쳐 평소보다 크게 4층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아 한바탕 비가 퍼붓고야 말 모양이었다. 지나가는 비가 아닌가 보네. 세탁기 뒤에서 우산을 찾아준 어머니를 가로막고 우산을 빼앗아 겨드랑이에 낀 채 어슬비슬 길을 나섰다. 지도 애비 노릇 좀 한번 해봐야죠.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혀를 차며 또 끌탕이다. 애비 노릇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애비라는 게 돈벌이를 고정적으로 해서 처자식을 벌어먹일 국량이 제대로 서야 온전한 애비지. 그 좋은 직장을 부젓가락 쥔 어린애 마냥 화들짝 뛰쳐나와서는 제때 어디 한번 식구들이 맘 놓고 의료보험증 갖고 병원을 가보나. 이거 원, 이 지경이 되도록 팽개쳐 놓은 게 글쎄 시상에 그 잘난 애비 노릇이란 말이냐? 너도 참 딱도 허긴. 나는 점퍼 지퍼를 목 울 때까지 깊숙이 끌어당겼다. 애비 노릇. 살만한 돼지 비계에 숭숭 박힌 털처럼 삐죽삐죽 턱주가리를 비집고 나온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짧은 후회를 깨물어 보았다. 어차피 애들을 데리러 온 학부형들하고 비교가 될 텐데 기왕이면 면도 좀 하고 옷도 깨끗하게 매무시하고 나올걸. 비가 와서 그런 것인지 유치원 앞에는 자가용을 몰고 나온 훤칠한 사내들이 부쩍 눈에 띄었다. 나는 우산 속에서 혹시 사람 틈에 뒤섞여 나오느라 놓치게 될까봐 이맛살을 가운데로 모으며 눈을 부릅떠 지켜봤다. 그러나 세련이는 딴 아이들이 다 빠져나와 유치원 마당이 한산해져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 30분을 더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유치원 문턱을 넘어섰다. 아이들 선생으로 보이는 원피스를 길게 늘어뜨린 앳된 아가씨가 창문 너머 엉덩이를 하늘로 뽑아 올린 채
뒷정리를 하는 게 비쳤다. 나는 창문을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똑똑 두들겼다. 곧바로 그게 실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올라붙었지만 이미 그 아가씨는 나를 보고는 현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크를 한다는 것이 그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오셨지요? 아이들은 다 귀가를 했는데. 세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반이던가요? 아, 예, 김세련 어린이. 아버님 되세요? 아, 예. 보시다시피 꼴이 이래서 선생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못 보셨나요?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늦게 오셨나 보죠? 그럴 리가요. 파악이 오래 전부터 문 앞에서 쭉 지켜봤는데. 아까 얼핏 보니까 승미라고 물레 아파트에 사는 짝꿍이 아빠가 갖고 온 자가용 뒷자리에 같이 타고 가는 것 같던데. 세련이가 아빠가 오시는 줄 미처 몰랐나 보죠? 그런가요? 나는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젊은 선생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나 아이는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가을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내 몸 안은 어떤 열기로 금세 훈훈해져 왔다. 세련아, 왜 여기서 비 맞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아이가 희죽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왜 그리 낯설게 느껴졌을까? 내 아이가 맞던가? 어느 낙태 반대 포스터가 갑자기 떠올랐다. 4주째 된 태아의 형태가 또렷한 두 발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들어 보인 포스터였다. 아빠, 왜 날 따라왔어? 왜긴, 비가 오는데 우산은 어쩌고? 아침에 그냥 갔지? 아빠 모습이 창피해서 승민이 아빠한테 나 좀 태워달라고 얘기했거든. 창밖으로 아빠 다 봤어. 아이가 오돌오돌 떨기 시작했다. 오한이 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우산을 내던지고는 성큼 다가가 아이를 번쩍 들어안고 집 쪽으로 내달렸다. 품 안에서 아이가 홍당무를 본 당나귀처럼 자꾸 힝힝거렸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승강기에 실려 수지 강화해 건물을 빠져나오던 날, 아내는 공교롭게도 유산을 했다. 초기 유산이라 그런지 아내는 포도당 링거를 한 병 맞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제 발로 병원을 걸어 나오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숨이 찬지 집 앞에 다 와서는 놀이터 그네 위에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뭐가 그렇게 참기 힘들었어? 상의도 하지 않고 말이야. 어떻게 견뎌볼 도리는 없었어? 쓸데없는. 그저 그 출판사하고는 연이 다 됐다고만 여겨.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고작 그런 말밖에는 못하니? 등신처럼. 등신? 그래, 등신이니깐 아무 말 하지 마라. 더 이상. 아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더니 몸이 문풍지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쇼크가 있는 모양이었다. 안색도 창백했다. 나는 서둘러 아내를 들쳐업고는 옆 경비실로 달려가 간이 침대에 누인 뒤 찬물을 입에 물고 얼굴에 뿜어주었다. 나의 실업 상태는 생각보다 질질 끌며 오래갔다. 편집장급 자리가 그리 쉽게 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지만 2달째를 넘어서자 은근히 속이 달아올랐다. 사정이 다급해진 아내는 어느 곳을 쑤셔갖고 왔는지 나보고 당장 이력서를 한 통 쓰라고 성화가 득달 같았다. 이력서 쓰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상주도 모르는 제 쌍에 절만할 수 없는 노릇이라 어느 출판사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되는데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 그 출판사는 소위 문민정부 이전 시절에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세도가의 아들이 인수해서 미술 전문 출판사로 키우겠다고 소문을 퍼뜨린 데였다. 야, 네 발도 참 넓다. 어째 거기까지 아름아름이가 다 있었냐? 군말은 생략하고 우선 이력서라도 한번 뒤밀어 놓고 보는 게 어때요? 내가 암만 사정이 다급하게 됐기로써니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리게 됐어요?
왜 이리 등덥고 배부른 소리만 주워 담는 거야? 정말 속상해. 너, 내가 얼마나 허약한 놈인 줄 이제 알았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 말이야. 괜히 섣불리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어만 놓으면 그게 다 생채기가 돼 돌아오는 건데. 그럼 지금처럼 계속 안방 퉁수 노릇이나 하고 앉았으면 장땡이란 그런 심보야? 벌써 우리 세련이까지 보험을 둘이나 깼어. 난 애까지 유산돼 버리고 말이야. 애비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냐? 뭐야? 어머니까지 남대문 시장에 떠돌이 보따리 장소로 내보내고선 기껏 한다는 게 이삿짐꾼 노릇 하루 하고 오면 다 면피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만족주의인 줄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야? 아내는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물론 내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나는 일단 이력서를 써서 아내에게 맡기는 것으로 대충 입막음을 해두었다. 결혼 전부터 출판 대행 일을 주근주근 해오던 인맥이 있던 아내가 계약직이긴 하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참고서 출판사에 자리를 잡아 숨통을 간신히 트여준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집에 있기가 민망해질 때면 슬그머니 시내로 사람 구경을 나가곤 했는데 남대문 시장은 그 단골처 중의 하나였다. 회현 전철역에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나가는 입구 아래쪽 층계참에는 노점상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소리나는 장난감 전화기를 파는 아줌마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그 아줌마는 볼 때마다 졸고 있었다. 조는 듯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모형 전화기의 단추를 눌러댈 때마다 삘릴릴릴리 하는 자지러지는 듯한 전화벨 소리가 지하도 속으로 꾸역꾸역 파고들곤 했다. 어머니가 그 삘릴리 아줌마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옆에 내가 장사를 헤쳐먹으려면 똑바로 굴어. 같이 좀 먹고 살자는데 텃세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사람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서야 어디. 어머니는 당신 앞에 놓인 행상 보따리를 주섬주섬 여미며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맞받았지만 오금이 저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럴수록 그 삘릴리 아줌마는 병아리 본 소리개처럼 드세게 달겨들었다. 암만 뜨내기 장사라지만 예의고 염치가 있어야지. 남의 터 앞에 지치고 들어오겠다는 건 무슨 심보야? 순간 나는 눈앞이 깜깜해져 어머니의 그 행상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바로 보지도 못했다. 곶감이나 엿 아니면 인절미 따위를 어디선가 도매로 넘겨온 것일 터였다. 나는 얼른 옆 액세서리점으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어머니와 눈길이 마주치진 않았다. 내가 남대문 시장의 새벽 인력 시장에 나선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형씨, 노는이 뭘 허우? 쇠치기나 없시다. 동이 희부유음하게 터올 때까지 팔리지 못한 패들이 여기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죽이 맞을 것 같은 축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완전히 심하이 한 건가? 한 파수 더 남았을걸? 뭐? 소금장수? 나는 소금장수가 이삿짐꾼을 뜻하는 용어인 줄 나중에야 알았다. 아마 그 일을 하루 하고 나면 고등어 자반처럼 온몸이 소금기로 간이 절여진 듯 어금버금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형씨는 전공이 뭐간디 여지껏 꼬리를 얌전히 내리고 그렇게 서 계셨수? 초면에 신뢰가 안 된다면 그저면 거시기 말이유? 아항, 내가 맞춰볼까잉? 이거 소림사 주방장? 맞소? 형씨 생긴 거 봐 하니 거기가 본바닥일 것 같은디. 근디 왜 저 타우너가 일당 7장 불렀을 때 잠잡고 있었는가? 그 정도면 마통수 좀 불고 흥정 한번 붙어보지, 응? 전공이 전 없습니다. 자벽입니다, 자벽. 와, 이거 또 어려운 사람 하나 만났네, 그려. 이천이 맨몸 뚱어리 하나뿐이라 그거요? 그럼 웃잘라고?
소금 장수라도 한번 뛰어볼라요? 어쩔라요? 우리와 함께. 난 봉천동 정인데 악수나 합시다. 예. 나는 얼떨결에 손을 잡았다. 김씨, 오늘은 운수가 사나운 모양인데 그만 집으로 가 쉬슈.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알아서 헐틴께. 그 대신 이것도 다 인연인 게로 대매 만나서라도 쇠 좀 마시는 거 잊지 맙시다. 이삿짐을 대충 꾸리고 났을 때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이 말했다. 그날 처음 만난 데다 성만 되는 수인사를 나눈 사이라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정가, 송가, 강가 등 각 성바지들이었지만 평소 함께 일거리를 돕는 일행이 틀림없었다. 남대문 시장 퇴계로 어귀에서 이삿짐 센터에서 보낸 낡은 봉고차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삿짐 센터 일손이 달리는 날인지라 나 같은 허리가 구부정하고 어깨가 처져 벌써 한눈에 일에는 손방일 듯한 인물도 도매금에 아무렇게나 한 자리 꿰차고 실려갈 수 있었다. 이삿짐 나르는 일은 막노동 중의 막노동이었다. 나보다 호리호리한 몸매의 사내가 마치 자기 몸집의 몇 곱절이나 되는 먹이를 물어 나르는 개미처럼 장롱이나 냉장고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 곁에 할 일 없이 서 있다가 이불 보따리 같은 잔챙이 짐이나 나르고 있자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애초 노가다라도 한번 뛰어보며 갈 때까지 가서 세상 쓴맛을 오지게 체험해보자고 마음먹었던 나의 치기에 구역질이 느껴질 정도였다. 인부가 다섯 온다더니 왜 다들 안 왔어요? 이사하는 집 아줌마가 따졌다. 우리 넷이라도 요거 다 해치워요. 요즘 어디서 달라는 대로 손을 다 줍디까? 일은 깔축 없이 해드릴 터니 아따 그 7년 대안에 까마귀 울음 같은 소린 그만 좀 허슈. 칫, 넷도 온전한 넷이면 몰라. 하나는 완전히 순 잼병 같은 일을 가오제비로 데리고 와설랑 걸치적대기만 하고. 나는 화토불을 뒤집어 쓴 듯 목덜미가 화끈 달아올랐다. 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반나절 품삯이니 섭하게 생각지 말고 받아 넣으슈. 정이 10,000원짜리 석장을 꺼내 헤아렸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빈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미 세탁기를 나르다가 손살이 풀어져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발등을 찧어 그날의 노동력을 거의 상실했던 것이다. 앞으로 앵간하면 이런데 나올 생각일랑 일찌감치 찜쪄 먹어버리슈. 일도 해본 사람이 혼다고 험한 일 헐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서 하는 말인게. 민폐가 딴 게 민폐가 아니구먼. 송씨가 쏘아붙이는 견말에 귀밑이 또다시 붉어졌다. 결국 하루 품삯도 벌지 못한 나는 정씨가 주머니에 찔러주는 10,000원짜리 석장을 받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발등이 화끈거리면서 계속 부풀어 올랐지만 왠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설마 뼈야 상했으려고. 몸속의 관절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다. 그 위로 소주를 한 병쯤 부으니 그래도 좀 살 것 같았다. 녹작지근해진 몸을 이끌고 나는 무작정 밤거리에 휩쓸려 다녔다. 앵간히도 취했던 모양이었다. 영무원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정신을 차린 곳은 전철 2호선 객차 안이었다. 신도림역에서 좌석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두 정거장 전쯤 자리가 나 덥석 앉은 게 화근이었다. 그 길로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았는지 12시가 넘은 시각에 홍대 입구에 닿아 있었다. 호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쩔렁거리고 있었다. 품삯으로 받은 3만 원은 술값으로 다 쓴 모양이었다. 어쩔까? 집에 일단 전화를 할까?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는데 발길이 닿은 것은 다름 아닌 사표를 내고 나온 출판사의 출고 창고로 쓰이는 집이었다. 그 창고는 출판사와 한 5분 거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출판사 사무실이 비좁아 집주인이 약 1년 뒤에나 재건축에 들어갈 단독주택이 나온 걸 계약해 임시 창고로 삼았다. 그곳은 영업부 직원 3사람의 상주지였다. 출근도 퇴근도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장에게는 전화로 일일 보고만 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어느새 그 단독주택의 철제 대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술이 확 깨어올랐다. 사표를 던진 지 몇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옛 회사의 부속 건물에 내가 도대체 왜 다시 찾아온 것일까?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세수하듯이 벅벅 문지른 다음 일단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쩔까?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일찍 왔더라면 만났을지도 모를 영업부 사람들은 다 퇴근을 했는지 불이 꺼진 집안은 괴괴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이 육중한 대문이 날 받아나 줄까? 어깨로 살짝 밀쳐봤더니 의외로 삐그덕거리며 대문 아귀가 실끝이 벌어졌다. 나는 손을 탈탈 털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질러버렸다. 네모 반듯한 정원석을 몇 번 딛자 금세 현관 문 앞에 다가섰다. 현관문은 안으로 닫혀 있었다. 그러나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영업부의 이 과장과 밤늦게 술봉다리를 끼고 이곳으로 월장을 해 들어왔을 때 쪽문을 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비상열쇠가 문지방 틈새에 끼워 있었던 것이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책더미 사이사이를 미로처럼 들락거리며 모든 전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거실에는 덩치 큰 이 과장의 엉덩이를 떠받드느라 가운데가 움펑 꺼진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소파 앞의 탁자에는 빈 맥주병과 오징어 부스러기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걸로 봐서 퇴근하기 전까지 영업부 사람들끼리 맥주로 목을 축인 모양이었다. 잘 있었니? 내 목구멍에서 뜬금없이 새 나온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발로 바닥을 한번 탁 굴렀다. 책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책이란 한두 권씩 흩어져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몇천 권 단위로 뭉쳐 있을 때는 꼭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은 실감을 줄 때가 있다. 나는 그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마치 옛 애인의 몸뚱어리에 손을 대듯 손을 뻗어 책을 건드려 보았다. 이건 내가 없는 사이에 벌써 이 판에 들어갔군. 순 표지 탓이야. 근대성 시리즈는 생각대로 고전을 거듭하는 모양이었다. 판수도 바뀌지 않았고 출고가 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소프트 커버보다는 계속 양장본으로 가는 게 그나마 고급 독자층이라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건만 이게 뭐야? 품위는 품위대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만큼 새 독자층이 잡힌 건 아니고 말이야. 이건 출판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양장본으로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 건데. 에코 청소는 그럭저럭 환경 운운하는 요즘 분위기 타고서 밥값은 하는구먼. 새로운 이수진 씨 말대로 활자를 좀 더 과감하게 키워서 15급 정도로 했으면 환경 관련 책다운 맛도 더 나고 훨씬 시원했을지도 몰랐을 텐데. 내가 그런 면에서는 좀 편집 감각이 둔하긴 둔해.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기본 부수라도 나가주었더라면 내가 이 출판사에서 조금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애초 기획부터 내가 지레 들떠가지고 꿰차가지고선 박 선생님한테 누도 되고 사장님한테도 면목이 안 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야 원풀이는 한 셈이지 뭐. 아무튼 그 책더미 사이를 무슨 훌륭한 공원의 상책로 더듬듯 오가며 나는 꽤나 도취된 상태에 흠뻑 젖어들기 시작했다.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책 냄새를 맡아도 보았다. 끝내는 그 도취감에 따라 상승작용을 일으킨 취기에 겨워 거실에 있는 그 낡은 소파 위에 나뒹굴어 이른 새벽까지 풋 코를 골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을 통해서 난 내가 출판에 대해서 결코 작지만은 않은 열정을 갖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직접 표지 디자이너를 고르고
몇 번의 퇴짜 끝에 내 의견을 반영한 표지를 확정짓고 표지에 실릴 글을 본문에서 발췌하고 종이질과 활자 크기는 물론 눈이 뽑힐 것 같은 교정을 본 다음 정성 들여 보도자료를 작성해 관계자나 언론사에 붙이곤 했던 그 책더미 밑에 무덤처럼 깔려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듯한 느낌마저 밀려들었다. 그러나 당장은 돌아가 팔을 걷어붙일 일터가 없었다. 가장으로서 애비의 이름을 걸고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아우, 아버지, 당신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요? 왜 견뎠나요? 국민학교 때만 해도 난 머리가 명석한 가난한 집안 아이였다. 어쩌다 한 번씩 아침 조회 시간에 구령대 앞에 호명돼 나가 교장 선생님한테서 기말 우수상 정도는 탈 정도였고 행동 발달 사항에서도 가를 놓치지 않는 아주 품행이 방정한 어린이였을 뿐이다. 그러던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알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돈독이 올랐다고나 할까? 눈에서 시퍼런 인광이 비치는 듯했다. 6학년 선생님의 호의 때문에 난 졸업식을 하기 전부터 시장 어귀에 있는 구세주 약국 잔심부름꾼이 될 수 있었다. 그 약국은 근동을 통틀어서 가장 큰 약국이었다. 한때 담임 선생님과도 학부형지간이었던 그 약국의 여약사는 성당에 다니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는데 나에게 성당에 나가서 교리문답 공부를 시작할 것을 반강제적으로 권유했고 나는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간만큼은 근무 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이었다. 마누라가 번듯한 직업을 가진 집안의 사내들이 흔히 그렇듯 약국 주인 아저씨는 런닝구 바람으로도 약국에 불쑥불쑥 드나드는 배불뚝이 건달이었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때의 상대는 성세 누나인 경애였다. 고속버스 안내양인 경애 누나는 이틀씩 지방을 뛰고 나면 이틀은 휴가였는데 그중 하루는 거의 주인 아저씨하고 뒹굴며 보내는 것이었다. 내가 생긴 거와는 달리 아주 입이 무겁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인 아저씨는 나를 믿을 만한 전령사로 내세웠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쪽지를 물어다 주며 두 사람이 만날 장소, 시각 등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미 그 무렵만 해도 내가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그런 위태로운 일을 맡아줄 정도로 어숙할 때는 지난 시기였다. 나는 나대로 확실한 대가를 요구했고 또 아저씨의 무기날에 이속을 챙겼다. 바로 약품을 빼돌리는 일이었다. 여러 가지 가정 상비약들, 파스류, 강장 음료수, 특히 항생제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옷소매나 바지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날 밤 늦게서야 문을 닫은 약사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날 붙들어 세웠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털어놓으라고 아주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별로 얼지 않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주머니 속의 마이신들을 다 끄집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난 네가 오래전부터 약품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오늘까지 짐짓 모른 채 해왔는데 그건 네가 더 잘 알 거다. 내가 주인 아저씨가 그 여시 같은 년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그것만 알려준다면 모든 걸 불문에 붙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난 널 파출소에 고발해서 아주 혼뜨검을 내놓을 작정이니 그렇게 알려무나. 나는 해파리처럼 느물거리며 웃음을 베어 물었다. 주인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더 빨랐을 텐데 왜... 넌 아주 보기보담 영악하고 숭악한 애구나. 아, 천주시여. 이 어린 죄인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나이다.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난 내가 다음날 낮에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청수장 어귀의 제1여관 302호를 알려줘도 약사 아줌마가 감히 들이닥치진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랬다간 저번처럼 또 눈에 시퍼런 멍자국이 나도록 얻어맞고
마치 눈병이 난 것처럼 안대를 걸치고 손님을 며칠씩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난 구세주 약국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집에 와서 여태껏 챙긴 약품들을 보니 거진 쇠고기라면 상자가 그들먹하게 찰 정도였다. 이것만 야미로 정가보다 밑가게 팔기만 해도 이듬해 중학교 등록금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파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시간도 많고 값도 약간씩 싸게만 부른다면 그리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직접 봉다리에 약품을 종류별로 쓸어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취로 사업장 같은 데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라는 사람도 취로 사업장 같은 데를 쫓아다니며 엄마가 한솥 끓여준 시래기 풀떼기 죽이며 엿가락, 담배 장사 따위를 했다. 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불성사나울 것 같아 아버지와 통합을 해버렸다. 어따, 올해는 왜 이렇게 취로 사업이 많이 벌어지지? 나라가 가난구제를 해뿌리기로 오지게 작정을 한 모양이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곧 선거철이 닥치겠지. 헤헤. 아무튼 밀가루 때문에 겨울도 조이 나고 지금까지 구매 배곰지 않고 왔은께 그놈의 선거판이 막판이었으면 좋아 불겄네. 예, 까치담배 하나 주렴. 네 애빈 어디 갔니? 또 네가 나왔니? 얼마라고? 5원에 두 까친 건 몰라요. 맨날 사면서. 자식이 어른이 묻는 말에 공손하지 못하고 맞대답질이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예, 참. 이건 남세스러운 일이다만 거시키 구해줄 수 있냐?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고 사타구니깨를 움켜쥔 채 어그적거리며 걸어온 사내 하나가 은근스럽게 물어왔다. 거시키라면 다 알조였다. 분명히 성병이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럼 그런 건 갖고 다니지 않고 달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전해줘요. 아저씨도 일 끝나고 어디 계실 건지 알려주면 갖다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려무나 지켜지? 아저씨도 참 장사 한두 번 해보나요? 우린 지켜 아니면 도로 물어줘요. 참 200원인 건 아시죠? 그렇게나? 아저씨도 참 약방에선 얄짤없이 300원 받아요. 그래도 안 깎아주냐? 그거 몇 개 안 남았어요. 쓰벌, 알았다. 아버지는 멀리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얼쩡거리다가 이따금씩 다가와 물었다. 많이 팔았니? 서너 갑. 그거 말고 그건 아버지하고 상관없으니까 묻지 마시라고요. 약을 부탁한 사내들은 저녁 되면 거개가 술집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다. 나는 안주 일체라고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인 골목 대포집 밖에서 안을 손갓을 씌워 들여다보다가 얼른 문을 열고 들어서곤 했다. 아저씨, 가져왔어요. 그래? 이거, 이 약값 물고 나면 오늘 술값은 또 달아야 하는데. 술값은 술값이고 약값은 약값이지. 뭘 그러세요? 이쯤 되면 나는 은근히 곰살궂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이 약 자실 땐 술을 삼가셔야 한대요. 네가 약사냐? 개도 서당 생활을 오래 하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 탈이겠다. 너 참 몇 살, 아참 학생이 아니지. 그래, 한 잔 먹어라 까짓것.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려요. 술잔을 권한 사내는 아마도 내 목을 때가 한번 숨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봤을지도 몰랐다. 네 애비 대신 한 잔 허라는 거요. 자식이 괜히 좋으면서. 어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아다라시 거시키라고 안 되냐 제 얘기를. 약값 깎아달라고는 안 온다니깐. 하늘의 별들이 뱅글뱅글 돌아갔다. 나처럼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취직한 체옥자를 돌산 우물가 및 풀숲펑에서 만나곤 했다.
그리고는 피곤 때문에 솜처럼 젖어 있는 듯한 그의 몸뚱아리를 함부로 만지작거렸다.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지? 야, 차라리 어떻게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도 몰라. 넌 해 넘기면 어차피 중학교 갈 텐데 그래도 날 만날 수 있나? 난 공순이 다 되었는데. 공순이가 어때서 그래? 야, 가봐야 가는 줄 아는 거지 뭘. 아유, 그 젖비린내 나는 애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한다고 다니지? 참, 나는 이미 어른이 다 된 것 같은데. 술만 먹을 줄 알면 다 어른인가 뭐? 피. 흐히히히. 진짜 어른들처럼 한 코 뛰어볼까? 그건 안 돼. 큰일 날 소리. 그냥 옷 위로 그렇게 만져. 옥자와 같이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건 바로 그 춘하의 허벅지였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 담벼락 아래에 놓인 어느 구멍가게의 평상 위에 허옇게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소주잔 앞에 앉아있던 춘하 말이다. 어떤 사내의 뺨을 헌담 털듯 쩔꺽쩔꺽 후리다가 끝내는 소주잔을 상대의 얼굴에 끼얹고만 춘하. 아, 그녀. 눈에서 별빛이 점점 흐려져 갔다.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이 더러운 놈아. 그래, 그렇게 네 놀이개가 실컷 돼주고 고작 받은 돈으로 이 쌍가락지 하나 해꼈는데 이제 와서 뭐? 아가리에다 똥을 퍼부을까 보다 그냥. 어디서 그걸 돌려달라는 말을 죄치냐? 죄치길. 어림도 없다 이놈아. 내 손가락을 잘라가기 전에는. 춘하네. 그게 없으면 우리 막내 중학교고 뭐고 다 허살세. 제발 이놈 낯짝에 침이라도 새우 뱉고 선처해 주시게나. 그러면 어떤 것도 다 감소하겠네. 이보시게 춘하네. 이 늙은 목심 한번 살리시게나. 이놈이 집 막내둥이 등록금을 몰래 가지고 와서는 날 구워 삼고 지랄을 뻗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죄치는 모양인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이 작자는 인간으로다가 가치가 없단께. 거기가 그렇게 근지러우면 아예 배 마가리에다 그걸 쑤셔넣는 한이 있어도 아들내미를 생각해서라도 아서야지. 그걸 휘둘러 놓고는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고 엄연히 치른 값을 되돌려달라고? 얘 끼오라질 놈. 나는 술에 취하면 이따금씩 동방천 밑의 춘한의 집으로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다. 울 아버지 기세요? 춘한에는 나만 보면 혀를 끌끌 찼다. 내가 아버지와 춘한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무담시 또 와불어잉 어린 것이. 울 아버지 기세요? 나는 지청구에는 아랑곳 없이 대문을 붙잡고 깐 힘을 쓰며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다. 울 아버지 기세요? 이리 잠깐 들어올래? 나는 목을 때가 출렁거리도록 침을 목구멍 너머로 삼켰다. 눈은 한없이 확대되고 있었다. 다 알아들어. 들어오라니깐. 나는 이글거리는 머리통을 이고 춘한의 문지방을 넘었다. 너 그것이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내 눈은 못 속인단께. 아이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웬일이단가? 무슨 포안이 졌길래, 잉? 말을 마치자 춘한에는 치만 말기를 썩 풀어제쳤다. 그리고는 차례차례로 감전된 아이처럼 그 자리에 붙박혀 있었다. 바지 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풀밭을 기듯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춘한애의 그 하얀 허벅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감고 있는 내 머리통 위로 춘한애의 손이 덮어 씌워졌다. 춘한애는 소나귀에 힘을 주어 지그시 누르며 잡아당겼다. 나는 무릎이 꺾인 채 그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눈을 떠그라, 이 불쌍한 잡거사.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내가 어떤 비린내 비슷한 역겨운 냄새에 망아지처럼 고개를 뺑뚱거리며 획 제친 것은 그때였다.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춘한애의 손을 뿌리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냥 우라버지 여거 기시냐고만 물었잖아유. 씨팔. 눈에서 눈물이 붓도랑 터진 듯 넘쳐나오고 있었다. 무슨 전화니? 세련 애미한테서니? 오늘 늦는댔잖아. 아니요. 저번에 이력서 디민덴데 그래서 어머니는 시큰둥한 내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애썼다. 일단 출근은 하라는 얘긴데 아유 그래? 참 좋구나. 꿈자리가 개운하더니만. 좋긴요.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어머니가 한마디 던졌다. 내가 가서 좀 세련이를 데려오려무나. 내가 어째 종직굽이 빽빽한 게 영 기두발이 어렵겠어. 이발소가 딸린 동네 대중사우나에서 목욕과 이발을 하고 돌아오니 어머니가 어느새 다려놓은 양복이 장롱 고리에 걸려 있었다. 찜질을 해서 그런지 발등의 통증은 거의 가셔 있었다. 유치원이 파할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유치원 정문 앞에는 벌써 학부형들이 많이 나와 서성거리며 안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저번처럼 자가용을 몰고 나온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들만 몰려 있었다. 나는 그 틈새에 끼는 게 쑥스럽기도 해서 길 맞은편에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이들이 한둘씩 강종강종 뛰어나와 엄마 품속에 안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 긴장이 돼 자꾸 담뱃갑이 든 호주머니로 손이 뻗쳤지만 마른 침을 삼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나는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손을 빼 번쩍 들었다. 모범 택시 한 대가 깜빡등을 켜며 다가왔다.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저기 우리 딸애가 나오게 돼 있는데 한 몇 분만 기다리셨다 가주실 수 있어요? 요금은 조금 더 생각해서 드리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벌써 저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길어야 2, 3분? 그 정도라면 괜찮죠. 그러나 딸의 모습이 눈에 띄질 않는 것이었다. 이것도 낭패를 보는 것 아닌가? 유치원 앞으로 바로 이어진 횡단보도를 노란 옷 아이들이 엄마 손들을 붙잡고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고사리 손을 흔들며 건너갔다. 신호등이 깜빡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한 5분이 더 지났을까?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 같은 게 스멀스멀 번져가기 시작했다. 따님이 나온 모양이군요. 나는 손나발을 만들어 입가로 가져가다가 도로 내려버렸다. 운전수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딸애에게 눈길을 집중하느라 돌아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세련이는 내가 보내는 손짓 발짓을 아직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한순간 오른손을 선서하듯이 가슴께까지 올렸는데 그게 나를 알아봤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푸른 등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육받은 대로 손을 든 것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딸애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캐러반처럼 아주 느릿느릿 내게 걸어오는 중이었다. 아주 느릿느릿. 나는 일부러 모범 택시의 지붕에 손을 얹고 기댄 거만한 자세를 취했다. 아버지로서의 위용을 뽐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유치함을 내가 왜 몰랐겠는가. 그러나 왠지 그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화해란 그렇게 유치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아버지와 내가 그러했듯이 아버지와 나와의 화해는 이듬해 어느 이른 봄날 싱겁게 이루어졌다. 중학교 추천 번호를 다시 받고 학교가 결정이 돼 입학식만 남겨둔 때였다. 나는 급속도로 예전의 그 착하고 품행방정한 아이의 면모를 회복해가는 중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불화는 이제 필요하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돌산의 전망도 좋고 양지 바른 둔덕에 비스듬히 걸터 누운 자세로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오래도록 달라붙어서 아버지가 곧잘 찾아드는 명당 자리였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그대로 우두망찰 서 있었다. 안찌 그러니? 아버지는 햇살이 신지 눈가를 실끝 구기며 비어나온 눈곱재기를 손으로 잡아 떼냈다. 나는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곤 또 정적이었다. 따숩지? 예, 밥상이 이제 다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지? 딴청을 부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자처럼 가녀렸다. 그리고 좀 떨리는 것도 같았다. 얼마나 한참 동안을 더 그렇게 있었을까? 사람이란 게 말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많거든. 너도 이젠 중학교를 들어가니 하는 말인데 그럴 때마다 몸태질하고 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더 상할 때가 있지. 다친 데는 움직거리면 가부간에 덧들이게 마련이거든.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당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눈치챌 수 있었고 그런 거라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요즘도 술 많이 받아 마시니? 지가 언제?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참 그렇게도 술을 마셔댔었지. 아니요. 이젠 바로 학교 다니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애비가 못 나서. 얼굴에 버짐꽃이 혼전만전하네. 키가 크려나? 아버지는 상체를 약간 일으키더니 자신의 품속에서 신문지로 겹겹이 싼 것을 꺼냈다. 그것은 돼지 머릿고기 누른 거였다. 머그, 도야지 괴기가 버즘꽃 잡는 데는 그만이지. 그 돌산 둔덕에서 눌린 머릿고기를 깨소금에 찍어 먹고 난 다음 나도 아버지를 따라 졸음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가만히 널브러져 있었다. 손등으로 왕개미가 슬금슬금 기어올라도 모른 채 끝내는 생시와 졸음의 사이길을 오락가락하면서 내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몽롱한 상태에서 눈만 껌뻑거렸다. 그때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가 날 들쳐업고 돌산을 내려온 게 아버지 등짝에 코를 박아본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었다. 딸애는 나와 눈길을 마주치고도 눈동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세련아, 아빠시니? 세련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다. 승미야,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곧 차 가지고 올 거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가 다시 재촉했지만 나는 대꾸 없이 석고상처럼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이거 대낮에 애들 유기하려는 미친놈 아냐? 운전수가 욕지거리를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고 스쳐 지나갔다. 나는 딸애가 지나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소설 속 화자이면서 주인공 소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어른이 되어서 보니 자기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품었을 아버지에 대한 나고자 시선을 지금은 자기의 딸인 세련으로부터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오래전 아버지와 밥먹을 하다가 어느 날 별일 아닌 듯이 화해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자기도 딸과 화해를 시도해 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요. 다른 학부형들에게 꿀리지 않게 하려고 모범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이 세팅을 하고 딸을 기다리지만 딸은
매몰차게 외면을 하는 그 장면은 제 마음도 뜨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자기의 아버지는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한 잘못과 지금 주인공의 잘못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하겠죠. 그래서 비난도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경중을 따지자면 주인공 아버지가 잘못한 것과 주인공이 무책임하게 직장을 그만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전 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면은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무거움이라는 부분입니다. 화자의 아버지도 화자도 모두 결국엔 자신들의 자리의 무거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둘이 달라요. 아버지와는 화해를 했지만 자기 딸과는 화해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자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이제 길을 찾았으니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읽어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관조하듯이 또는 슬쩍슬쩍 곁눈질로 보듯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존경을 배우고 친절을 배우면서 우린 인생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과 늘 좋은 문학 작품을 함께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까지 김소진 작가의 작품 아버지의 자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문학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했나요? 그대의 미소 떠올리며 밤하늘 위로 떠오른 작은 별 하나 세어봐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내 마음 담아 기도해요. 멀리서라도 괜찮아요. 당신이 웃고 있다면 별빛처럼 빛나주길. 오늘 밤도 내일도 별을 세며 기도해요. 당신의 평안을 빌어요. 별을 세며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당신이 무사하길.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만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끝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세어가며 당신을 생각해요. 이 밤이 지나가도 내 기도는 계속될 거예요. 힘든 하루였나요? 지친 마음 내려놓아요. 별빛이 비추는 이 밤 당신을 감싸 안아줄 거예요. 내가 옆에 없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별빛처럼 따뜻하게 오늘 밤도 내일도 별을 세며 기도해요. 당신의 평안을 빌어요. 별을 세며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당신이 무사하길. 하나 둘 셋 별을 세며 당신을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당신의 행복을 빌며 별을 세워온 날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할게요. 당신이 평안하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을 세며 기도해요. 당신의 평안을 빌어요. 별을 세며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당신이 행복하길.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만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끝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세어가며 당신을 생각해요. 이 밤이 지나가도 내일이 와도 내 기도는 계속될 거예요.